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또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도 코로나19 현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430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428명이었으니까 2명이 늘어난 건데요.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0만 276명이 돼서 오늘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확진자 발생 지역별로 나눠보면 지역별로는 서울이 125명, 경기 147명, 인천 11명 등 수도권이 총 283명으로 지역 발생 확진자 419명의 67.5%를 차지했고요. 비수도권은 경남이 30명, 강원 27명 등 총 136명이었습니다. 수도권의 그 확진자 비중이 줄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지역별로도 편차가 좀 있어요. 방역당국은 권역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네요. 네, 오늘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일주간 충청, 호남, 경북, 경남 등 비수도권 4개 권역의 일평균 확진자가 총 96.1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들 권역의 일평균 확진자는 지난 2월 말경, 그러니까 2월 하순경 79.6명으로 시작해서 다음 주 69.6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96명, 96.1명 등 거의 100명 가까이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방대본의 권준욱 이 부본부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최근 4주간 비수도권 확진자의 약 60%가 집단 발생에 기인했고 해외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유행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의를 촉구했는데요. 특히 이제 권역별로 보면 충청권은 육가공업,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의 집단 감염이 많았고 호남권에서는 교회, 콜센터, 실내체육시설 등을 통한 전파가 주로 이뤄졌고 경북권은 가족과 지인 모임, 그리고 경남권에서는 의료기관, 노인 요양시설 등 이게 사실 권역별로 상당히 그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시설이나 상황이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네. 방역당국에서는 권역별로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뉴스야 시간에 항상 오후 9시까지 확진자 집계치, 잠정 집계치가 나오곤 했는데 지금 오후 9시 집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네요, 오늘은. 네, 오늘은 9시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그 오후 6시 집계까지를 보면 오늘 자정부터 오후 6시까지 신규 확진자가 총 382명으로 어제 같은 시간 대비 55명 정도가 많습니다. 이로 밀어볼 때 아마 내일도 400명 중반대를 넘어설 것 같은 이제 그런 예측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보다 오히려 더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그 9시 집계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도 네. 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통상 이제 평소보다 좀 수가 많을 때 좀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저희가 방송 중에 9시 집계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네요. 국내에서 개발 중인 혈장 치료제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오늘 그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 유전형 그 6개 그룹과 영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 변이주 등 9종에 대해서 혈장 치료제 중화 효능을 이 세포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 모든 유전형의 중화 항체가 발견됐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 및 이제 면역 물질을 농축 제재화해서 만든 혈장 치료제가 기존 바이러스에 대해 치료 효과가 있는 거는 물론 이 전파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방대본의 권준욱 이 부본부장은 이 브라질 변이주에 대해서는 현재 변이주를 분리 배양하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추후 효능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번 분석 결과는 세포 수준에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치료 효능은 인체를 대상으로 한 제약사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네, 지금 백신을 두고 백신 제국주의라는 말이 나오기도 할 정도로 각 유럽이나 미국이 서로 힘겨루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지고 유럽 연합과 또 영국하고도 좀 갈등을 보이기도 하고 자국이 개발한 백신을 수출을 못하게 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백신 지금 이제 혈장 치료제도 물론이고 백신을 좀 빨리 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인도에서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네, 오늘 인도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인도 서부의 마하라슈트라주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이 바이러스 성분이 같이 나타난 이중 변이가 발견됐다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요. 예. 인도 보건부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다만 최근 인도의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돼 있는지 등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미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들과 이번에 발견된 새 이중 변이 바이러스는 숫자 면에서 최근 일부 주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엔 충분치 않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건부는 다만 변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면역 회피를 돕거나 전염력을 증가시키는 만큼 이번에 발견된 이중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전염력 강도, 그 코로나19 백신과의 연관성 등을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 아닙니까? 이제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 이번 주 확진자 발생 현황을 토대로 그 다음 주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아마 내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이자 이 지역사회 내 감염 위험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일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지난 1주간 평균 411명으로 이게 2.5단계 범위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어서 아마 지금 현재 단계를 다시 연장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행 거리두기 연장 또는 상하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금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 당장 어떻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늘은 이런 원론적인 언급만 내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지금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까? 예, 그저께였죠. 네.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또 백신을 맞았다고요? 네, 박병석 국회의장 오늘 서울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는데요. 이 박 의장의 백신 접종은 오는 5월에 예정되어 있는 러시아 방문 일정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박 의장은 접종 현장에서 독감 예방주사 맞는 것과 차이가 없다, 하나도 아프지 않다 이런 소감을 밝히면서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많은 분이 백신을 안심하고 맞기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맞는다는 얘기가 있죠? 네, 오늘 정세균 총리도 이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백신을 접종했고 내일은 저도 백신을 접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국민 여러분이 백신을 맞는 게 유리하고 백신을 맞아도 큰 위험이 없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 접종을 결정했다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 총리도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인데요. 역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전성 논란이 앞서 있었던 것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좀 불안한 그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접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뭐 그런 일환으로 보입니다. 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백신 맞았을 때는 이거 특혜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또 왜 백신 안 맞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번에 지금 박병석 의장 맞고 정세균 국무총리 백신 맞는 것에 대한 입장은 혹시 안 내놨습니까? 이게 뭐 정 총리 박병석 의장 관련해서는 오늘 별다른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없는 것 같고요. 예. 그 엊그제 이제 대통령 부부가 백신을 맞은 것과 관련해서 그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 인터넷 등에서 좀 어떤 음모론이 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야당 당수인 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 좀 눈여겨볼 만한 논평을 냈는데 대통령이 어떤 백신을 맞았는지 국민이 잘 믿지 않으려 한다.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의 불신풍조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일 야당에서도 이게 말하자면 사회 불신이 이렇게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 뭐 음모론에 힘을 싣는다거나 뭐 문재인 대통령 뭐 백신 바꿔치기 등의 어떤 그런 괴담은 가짜 뉴스라는 점은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 불신을 지금 국민의힘이 오히려 그 뭐랄까 비판을 함으로써 더 많이 불신이 생긴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처음에 논란이 있었을 때 여기 네. 안전성이 좀 의심이 된다.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런 조영 의혹은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그런 의혹은 했었잖아요.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다만 그 이후에 어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백신을 맞은 게 뭐 잘못이라거나 아니면 뭐 지금 뭐 가짜 뭐 백신을 실제로 맞은 게 아니라 다른 주사를 맞고 바꿔치기 했다던가 이런 음모론에 대해서는 네, 야당도 선을 긋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혼동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지금 비판의 메시지를 내놨다고 하던데 이것도 백신과 관련돼 있는 겁니까? 예,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SNS에 이런 글을 썼는데요.
그 대통령부터 백신 맞으라고 닥달하더니 정작 접종을 마치자 특혜를 운운한다 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묻지마 정쟁이나 방역 발목 잡기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이재명 지사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엔 여야가 없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 힘이 돼주기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23일에 국민의힘 최영도 원내대변인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이제 뭐 패스포트 뭐 백신을 맞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네. 그 국민들은 언제 해외여행은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국민들에게 밝히고 지금부터라도 백신 확보에 국가적 총력을 다하라 이런 논평을 낸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성 이제 메시지로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희 뉴스할 시간에 여야가 추경 예산에 합의했다 이런 속보를 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오전에 그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네, 오늘 아침 본회의에서 이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 9천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 재석 259명 가운데 찬성 242명, 뭐 여야 합의로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가 됐는데요. 정부안 원안보다 1조 4천억 원을 증액하고 1조 4,400억 원을 감액해서 결국 정부안 대비 총 400억 원이 순감됐습니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 1,600억 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을 했는데요. 네. 그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이에 따라 기존 19조 5천억 원보다 1조 2천억 원 가량이 늘어난 20조 7천억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추경을 통과했다고 하면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언제쯤 그럼 지급되는 겁니까? 네, 오늘 정부가 이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홍남기 그 경제부총리는 그 본회의 통과 이후 SNS에 올린 글 등을 통해서 정부는 이번 추경이 희망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추경 사업에 대해서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하는 등 신속히 집행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백신 접종자 증가, 수출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세 지속 등으로 일상 복귀, 경기 회복 희망도 커지고 있다면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수혜 인원 385만 명의 70%,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은 수혜 인원의 80만 명의 88%에 대해서 4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추경은 내역 조정은 있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규모인 15조 원 수준으로 확정됐다면서 재정 건전성 추가 악화 없이 추경 처리를 완료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편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이잖아요. 네. 그럼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추경안 가운데 7조 3천억 원 정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 피해 지원에 사용이 되는데요. 이 피해 정도에 따라 7개 업종으로 세분화해서 그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행업 지원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그리고 공연업 지원액도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또 이 밖에 고용 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 지원에 1조 1천억 원, 또 긴급 고용 대책에 2조 5천억 원, 코로나19 백신 구입 접종 등 방역 대책에 4조 2천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또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 명에게 70만 원의 소득 안정자금을 지원하고요. 1조 원을 투입해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고 또 금융절벽에 직면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천억 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농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가 됐는데요.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3만 2천 가구의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경장 면적이 0.5헥타르에 못 미치는 약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 30만 원씩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추경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나왔죠? 네, 더불어민주당은 홍정민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집합금지나 경영위기 등 피해 정도에 따라 5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을 달리하는 등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 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부족하나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국민의힘 예결위원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서 단 한 푼의 지출 구조조정도 없이 10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근본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더 이상의 나랏빚 증가를 받고 정부 여당이 외면한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스스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4월 재보궐선거 얘기도 좀 해보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반성의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오늘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SNS 메시지에서 잘못은 통렬히 반성하고 혁신하며 미래를 다부지게 개척하겠다.
또 절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을 뵙겠다면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이 발언은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전임 시장들의 이 성추행 사건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등에 대해서 정부 여당 차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풀이가 나왔고요. 또 오늘 오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고 박원순 전 시장을 추모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이제 글 때문에 논란을 최근 일으킨 데 대해서 네. 신중했으면 한다. 아마 무슨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이 국면에서는 후보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그 임 전 실장에게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부 단속에 나섰다고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중앙회의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 지지율에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를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항상 선거는 시작할 때보다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사례도 흔하다.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언행에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말 한마디 잘못이 얼마나 많은 표를 상실할 수 있는지 인식을 철저히 가져야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총선 때 그렇죠. 그 김종인 위원장이 같은 당 그 후보들의 좀 설화 때문에 고생을 했던 아마 그 기억이 연상이 됐던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입니다. 네. 오늘부터 첫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을 때, 그러니까 첫 유세 일정, 후보자가 어디를 찾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첫 일정은 어땠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이제 그 체험 일정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지하철 코로나19 방역 작업에 이제 동참하는 그런 일정을 좀 각각 상징적인 일정으로 오늘 자정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박영선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에 허용되는 오늘 자정을 기해서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에 있는 한 편의점을 찾아서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변신을 했는데요. 20대 남성 직원과 함께 매대를 정리하면서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20대 남성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자 알바로 생활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공감과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 뒤에 점주에게 야간에 무인 스토어를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무인으로 가게가 돌아가는 대신 일자리는 줄이지 않고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을 조금 줄이며 밤에 올라가는 매출만큼 아르바이트생에게 좀 더 지급하면 점주도 좋고 아르바이트생도 좋다. 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요? 오세훈 후보는 이제 역시 자정에 서울 지하철 1, 2호선 열차를 관리하는 군자 촬영 사업소를 찾아서 방역 작업에 이제 손을 보태면서 땀을 흘렸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코로나19 방역이라는 점에서 또 이제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이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첫 일정을 짰습니다. 이 후보는 방역복을 갖춰 입은 채로 이제 늦은 밤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돌아온 객차 안으로 들어가서 뭐 수건으로 손잡이와 자석 등을 닦는 이제 이런 일정을 했습니다. 이 첫 일정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뭐 나름대로 어떤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일정을 잡았다고 하면 앞서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대 청년층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오세훈 후보는 어때요? 오세훈 후보는 이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니까 모든 세대를 향해서 구애를 하는 건가요? 글쎄 뭐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만큼 이제 뭐 방역이 중요하다 아마 이런 메시지를 좀 더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메시지도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흥미로워서.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제 보수 야권 단일화에서 결국 이제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선거 유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뭐 빨간 넥타이를 메고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첫 합동 유세에 참석을 했다면서요? 예, 그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9시 반 그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네. 그 오후 그 12시 반부터 이 덕수궁 대안문 앞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 연사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 특유의 웅변조 그 목을 긁는 것 같은 이제 그 목소리로 그 그게 목을 긁는 것 같은 목소리예요? 그 뭐 일명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뭐 정권 교체 도울 사람 누굽니까 뭐 이런 걸 외치기도 네. 하면서 오늘 그 일을 연사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 서울 시민 여러분께 단일화를 꼭 이뤄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이 자리에 섰다. 그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안 대표는 또 자신들의 죄를 사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2차 가해를 하고 자기들 당원까지 받고 셀프 면죄부를 주고받으며 뻔뻔하게 출마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당인가 이렇게 외치면서 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심판하려면 기호 2번 오세훈을 찍어줘야 한다 이렇게 힘주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같이 있는 모습이 뭐 언론사 카메라에 찍히느냐 아니냐 뭐 이것도 관심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같이 손을 잡는다거나 뭐 이런 모습이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감도 사실 있었었는데 그런 모습은 없었어요. 네, 오늘 사신 기자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긴장을 그렇죠. 했는데요. 네. 그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런 장면이 다 있긴 있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예, 안 대표가 이 현장에 등장했을 때 네. 그 지원 유세 연설 순서가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마지막에서 세 번째, 안철수 후보가 두 번째, 안철수 대표가 두 번째, 오세훈 후보가 마지막 이제 이렇게 연설 순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연단에 등장을 했을 때 네.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연단에 올라가서 이제 있었고 그래서 늦게 올라온 안 대표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악수를 나누고 네. 그 다음에 가운데 섰다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연설을 시작하고 그 뒤에 김종인 위원장이 서 있다가 네. 또 안 후보가 연설할 때 뒤에서 박수 좀 치고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요. 네. 길진 않았습니다. 아, 이게 길진 않았어요. 안 대표가 연설을 시작하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후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자리를 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 뭐 이게 안 대표하고 같이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오후에 언론 인터뷰가 예정된 게 있어서 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좋은 그림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뭐 같이 포옹을 한번 해준다거나 아니면 어깨를 두드려 준다거나 아니면 대화를 좀 나눈다거나 뭐 이렇게 하고 가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아마 지지자들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장면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 대선 행보가 정권 교체 장애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저녁 8시에 이제 JTBC 뉴스 인터뷰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출연을 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안철수 국민당 대표가 대선에 나갈 걸로 보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받고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대선 행보에 있어서 또 한 번 해보겠다는 뉘앙스가 비쳤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가능하지 않다는 게 뭐 안 대표가 나와도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냐 아니면 나오지 않을 걸로 본다는 뜻이냐 이제 이렇게 재질문을 하니까 내년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또 장애인이 될 것 같으면 결정적으로 정권 교체에 지장을 초래할 텐데 그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대표가 정권 교체에 장애가 된다는 뜻이냐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묻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 위원장이 이렇게 답을 해서 네. 안 대표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부정적인 평가는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해석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야권 단일화 과정, 보수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좀 독한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뭐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했던 인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인사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뭐라 그럴까요? 안철수 대표 편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놨는데 예,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네. 무소속 홍준표 홍준표 의원이었어요. 근데 네. 홍준표 의원이 다시 또 거기에 반박하는 얘기를 내놨다고요? 예, 그러니까 역시 이제 발단은 역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방송 인터뷰였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그 김무성, 이재호 전 의원 또 홍준표 의원 등을 겨냥해서 우리 당 후보로 단일화될 수 있게 내가 제1야당 대표로 최선을 다했다. 그게 내 책무인데 왜 그러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사실상 저격을 한 데 대해서 네. 오늘 홍 의원이 SNS에 글을 써서 군소야당 출신 안철수 후보나 제쳤다고 모두 이긴 양 오만방자한 모습이다. 큰 정치인답지 않다. 뭐 자신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하고 분노와 감정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런 좀 비난성 글을 남겼습니다. 네. 그래도 좀 오만방자는 좀 네. 그리고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에 첫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어떤 지지율이 나왔습니까? 네, 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단일화 성사 다음 날인 지난 24일 하루 동안 이 서울 거주 18세 이상 유권자 806명에게 이제 조사한 결과였는데요.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55%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6.5%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격차가 18.5%포인트로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난 수준이었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져서 오세훈 57.9%, 박영선 36.4%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투표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95.5% 상당히 높았고요. 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은 82.0%였습니다. 이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는 이 서울 거주 806명 대상 24일 하루간 조사를 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표본 오차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그러니까 95% 신뢰준에서 그렇고요. 응답률은 11.0%였습니다. 표본은 무선전화 90%, 유선전화 10%를 통해서 자동응답 ARS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설문지 문항 및 통계보정 기법 등은 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선거를 앞두고 자당 후보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면 여론조사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치권에서 이건 지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거나 굉장히 큰 격차가 나타난 거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특히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좀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박영선 후보는 오늘 상당히 의연한 태도를 강조를 했는데요. 네. 아침 교통방송, 그러니까 TBS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 지지율 격차가 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따박따박 하루에 2%포인트씩 올릴 자신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네. 오늘 오후 한 저녁 때쯤 다 돼서 영등포구 현장 유세를 마친 뒤에 선거운동 첫날 유세 소감을 한 말씀 해달라 기자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네. 오늘 2% 올라갔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초지 수미 일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일지 한번 좀 기대를 해보죠.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 지금 박영선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그 지지율이 세대 간에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하는 건데 특히 젊은 세대가 20대, 30대 층의 지지율이 좀 낮게 나왔다고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선.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에서 좀 그런 성향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60세 이상 노인층을 제외하고 20대에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대 그 샘플을 보면 오세훈 후보가 60.1%, 박 후보가 박영선 후보가 22.1% 이렇게 나타나서 네. 오히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요. 이거는 이제 60세 이상 노인층, 그러니까 그 26.7%가 이제 박영선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답했는데 20대에서가 21.1%니까 오히려 더 60대 낮았어요. 이상에서보다 더 낮았습니다. 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이제 박영선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았던 연령층은 40대로 박영선 후보가 57.9%, 오세훈 후보 34.7% 이렇게 나왔습니다. 50대에서는 오세훈 47.1%, 박영선 45.2%로 상당히 접전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거주 지역별로 좀 나눠서 보면 오세훈 후보는 서부권, 그러니까 그 53.1%, 그리고 동북권 49.4%, 그리고 강서권, 강남권도 역시 과반 넘게 모든 지역에서 박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뭐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게 민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박영선 후보가 왜 편의점 알바로 갔는가, 그 동선에 관한 부분, 20대 청년층에 소구하려고 노력하는가, 이걸 이 여론조사 결과로 각 캠프 내에서는 계속 여론조사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들 첫 행선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오늘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오전 8시 부산 진구 서면교차로에서 첫 유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세차에 올라서 이제 시민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김태년 민주당 대표대행도 오늘 부산으로 내려가서 이 김영춘 후보 선대위 그 YC 노믹스 선포식에 참석을 하고 유세 일정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태년 대행은 박형준 후보를 겨냥해서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진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김영춘 후보 본인도 자꾸 변명할 일 아니다, 공직하려면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아침 7시 반 이 중국 광복로 입구 교차로에서 이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걸 시작으로 선거운동에 시작했는데요. 박 후보는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런 자신을 겨냥한 공격이 나온 데 대해 상대 후보 흠집내기를 통해 승리를 쟁취하려고 한다, 민심 도둑질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박형준 후보의 부산시장 유세에서는 이 박 후보 아들이 선거운동 복장 차림으로 깜짝 등장을 해서 뭐 시민들을 향해서 큰절을 하는 뭐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박형준 후보는 오늘 그 부산 미래비전 공약을 후보 사무실에서 발표하는 일정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거돈 조사단하고 조민특위 이걸 각각 출범시키고 또 가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가 오거돈 재판농단 조사단 이런 그 당내 조직을 출범시켜서 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 재판 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국민의힘 해운대열 지역구인 김미애 의원이 조사단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요. 이 부산선대위는 오전 시장 성추행 사건 재판이 피해자 아픔을 무시한 채 보선 뒤로 연기된 건 여당의 압력이 작용했을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산선대위는 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이 조민 씨에 대한 입학 공정화 특위라는 당내 조직도 출범시키고 네. 이 부산 중구 영도구가 지역구인 황보승희 의원에게 이제 위원장을 맡겼는데요. 역시 선대위는 부산대가 지난해 정경심 교수 1심 유죄 판결 이후에도 부정입학 의혹을 받는 조민 씨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는 점 역시 여당의 압력이 작용했거나 부산대의 정권 눈치보기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 조민 입학 취소 특위는 이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부산대가 지금 조사한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해서 부산대가 조사에 돌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요. 민주당도 여기에 뭐 맞대응하기 위한 뭔가 전략이 있었습니까? 뭐 맞대응 뭐 딱 여기에 대한 대응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네.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지금 그 상당히 어떤 그 뭐랄까요 박형준 후보에게 영향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액션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이명박 정권 청와대 그리고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국회 정보위원회를 소집하겠다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민주당 소속인 김경엽 정보위원장은 오늘 29일 오후 2시에 정보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겠다면서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 진행 상황을 살피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박형준 후보를 겨냥한 선거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이 박형준 후보가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 홍보기획관으로 있으면서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진상규명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는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아침 학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이 오늘 오전 7시 6분경 또 7시 2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45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됐고 세부 재원은 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미사일을 지상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첫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날짜가 바로 이제 현지 시각으로 25일인데 그 직전에 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 이게 묘하게 시기가 맞아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회견장에 가서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질문이 나오게 하는 기자들이 게 대신해주게 만들었다. 그게 북한의 의도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뭐 한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대북 정책 그 기조를 지금 만들어서 아직 발표하기 전에 있는데 네. 그 직전에 좀 어떤 몸값을 울리는 뭐 그런 의미라든지 아니면 기세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좀 그 미국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액션을 이어가면서 미국 행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좀 이렇게 떠보기를 하는 그런 의도다 이런 네.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4월 이 미국 대북 정책 검토 결과 나올 걸로 보이고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 생일도 있다면서 4월도 주시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난 다음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지 않았어요. NSC 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그 정부가 오전 9시에 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NSC 상임위에서는 원인철 합참 의장의 보고에 의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이 북한 발사체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 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발사 배경 의도 등을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미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청와대가 아니라 외교부에서 네. 이제 한미 북핵 대표들이 긴급 통화를 가졌는데요.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들과 향후 대응에 관한 협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미국의 썬킴 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오늘 오전 통화를 갖고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 발사된 데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이 노규덕 본부장이 이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조국장과 통화를 하고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도 북한 관련 한일 및 한미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난 다음에 한미일 모두가 사실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북측이 노린 게 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또 어떤 행동을 할지 이걸 알 수가 없어서 상황을 현재로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기민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의당 여영국 신임 대표가 오늘 취임 후에 처음으로 열린 당 공식 대표단 회의에서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서 여 대표는 양당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겠다며 정의당이 정치의 새 판을 짜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는데요.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정의당. 앞으로 어떻게 쇄신 노력을 해나갈지, 당의 노선은 또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나갈지 정의당 여영국 신임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되신 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찬반 투표에서 92.8%의 압도적 지지를 지금 얻으셨어요. 네. 창당 이래 뭐 최대 위기다 이런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깨가 그만큼 좀 무거우실 것 같아요. 당선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당원들이 이제 높은 지지율로 이렇게 뭐 저를 당선시켜 주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이 그만큼 지금 창당일의 최대 위기인 만큼 새로 정의당을 바로 세워달라는 절박함과 간절함의 마음이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당원의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도 좀 코로나와 불평등, 차별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삶을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삶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서 이분들의 이 절박한 삶도 더 가까이 함께 하면서 정의당이 이제 국민들 속에 좀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정의당의 존재감 자체가 국민들의 큰 위안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그리고 최근엔 정의당 간부의 20대 여당원 스토킹 문제, 이 지금 연이어 이런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네. 성인지 감성에 있는 측면에서 정의당이 가장 사실 정치권에서 앞서갔던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일들이 연이어 터져나오는 모습, 이거 어떻게 수습하실 생각이신지요? 우선 저는 정의당의 이런 문제가 계속 공론화되는 것 자체가 정의당이 그만큼 내부에 이런 피해를 당해도 이제는 당당하게 그 피해를 밝힐 수 있는 조직 내부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일들이 공개됨으로써 많은 당원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 우선 피해자 분께 깊은 좀 위로를 드리고요. 이런 일을 쭉 겪으면서 당내 조직 문화를 전체적으로 지난번 비대위 시절에 점검을 하고, 또 젠더 폭력 대응 기구도 별도로 또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당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더 부족한 것은 없는지 좀 살펴서 우리 당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전체가 성평등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의당이 개인자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대표 출마 당시에 당의 누적된 관성과 타성을 전면 쇄신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신 바 있는데요. 네네. 당 쇄신 방안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우선 그동안 정의당이 어디에 서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정의당의 깃발은 어디서 펄럭이고 있었는가 하는 점에서 볼 때 좀 좌우, 소위 진보 보수라는 이 가로축에서 늘 이제 나쁜 보수를 막기 위해서 좀 이 정의당이 갈 길에 늘 좀 갈짓 행보를 좀 보였다 보이지고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조국 국면 때 보여준 정의당의 좀 모습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의당이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과제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가치와 일치하는 부분은 어느 당이 어떤 추진하든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만, 이제는 정의당의 깃발이 어느 가로축에서 휘날리기보다도 세로축에 좀 기득권들 바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방향으로 노선의 대프레임을 전환하겠다. 좀 그렇게 해서 당을 전면 쇄신하겠다는 그런 좀 계획입니다. 사실 이제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지금 정의당층하고 민주당의 일부 지지층도 겹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함께 걸어왔던 그 과거 역사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분리해서 가기가 참 쉽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정의당이 대중정당으로서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좀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되 협력할 것은 또 민주당의 일부 어떤 협력할 내용들에 대한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까지 이제 그런 논리 속에 정의당 당내에 우리 당원들도 의견이 뭐 이러자 저러자 하는 의견들로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데 같이 힘을 합치자. 이것을 사실상 강요를 받아왔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정의당의 갈 길을 가지를 못하고 늘 이제 그런 좀 프레임 안에 갇혀서 네. 있었는데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일반 민주주의 과제나 개혁의 과제에 대해서는 어느 당이든 정의당의 가치와 부합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함께 연대하고 손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의당이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 네. 이것을 좀 분명히 하겠다 하는 좀 그런 방향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대표님께서는 기득권 양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뭐 정의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참 후보 없는 선거가 참 답답하기만 한데요. 네. 후보를 내지 않은 이유는 정치인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신뢰라고 보기 때문에 정의당이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주장을 해놓고 성추행으로 이 보궐선거가 벌어지면 여기에 저희 정의당이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우리가 후보를 출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게 저희 당의 좀 판단으로 출마를 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 선거를 지키고는 참 심정이 참 답답합니다. 정의당이 지금 기득권 양당 간의 다툼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후보를 찍어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지만 오로지 개발 경쟁입니다. 네. 집 없는 서민들의 그 고통이나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나 불평등으로 인한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비전도 내어놓지 않고 오로지 이제 개발 경쟁만 하고 있어서 양기득권 정당 두 후보는 사실상 50보 100보다 이렇게 저희들은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선거 때 내내 강조했던 것은 이제 기득권 정치 동맹을 만들겠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노선 대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4.7 재보궐선거에 그런 기득권 정치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들과 함께 정치 선언을 추진해서 이제는 그 힘을 좀 한때로 좀 모아보자 하는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힘을 좀 모을 생각이고 또 지금 부동산 LH 부동산 투기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의당은 이 보궐선거 국면에 좀 부동산 공화국을 이제는 해체하자,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자는 고를 걸고 전국 순회 정당 연설회를 다음 주부터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정당 연설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저희들 당에서 LH 문제를 이제 근원적으로 LH 문제로 드러난 부동산 투기 문제를 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당이 가장 먼저 또 가장 앞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회가 불평등한데 불평등의 한 축이 부동산입니다. 이 자산 불평등의 가장 큰 토대가 되는 게 부동산인데 네. 이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그 부동산의 부를 또 세습하는 이런 그 세습 자본주의의 가장 첨단에 서 있거든요. 부동산 문제가. 네. 사실 이런 문제를 쳐다보는 하루하루 이제 그 월급 일당을 벌어서 먹고 사는 월급쟁이들이 쳐다볼 때는 절망감 같은 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부를 세습하는 이런 세습 자본주의의 고리는 이제는 단절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라는 이름으로 네. 대국민적 공감대를 좀 형성하기 위해서 전국 그걸 돌면서 정당 연설을 할 계획이고요. 물론 이제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정당 연설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그래서 정당 전체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네네. 이른바 LH법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 이런 이제 투기근절책을 담은 법률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정의당이 보시기에 어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통과가 지금은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든지 또 국회의원들의 윤리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국회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아직 통과가 안 네.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그냥 쉽게 이해하면 부패 방지법이고 그 공적 지위를 이용한 사적 그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너무나 절박한 법이고 이런 법이 진작에 있었더라면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겠는가 네. 좀 하는 생각인데 저희들 이 법을 정의당이 이미 9개월 전에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잠자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답답한 현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 과거 노태우 정부 때도 그 토지 소유 제한법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헌법재판소의 위원으로 그게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그런 정도의 법도 과거 군사 정부 시절에도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이제는 토지를 일정하게가 아니라 모든 토지는 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네. 그 토지 공개념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좀 하고 만약에 부동산을 통해서 생기는 수익은 상당 부분은 그대로 좀 환수가 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조치가 반드시 이제 제도화 되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입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서 선거법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네네. 연동형 비례제가 지방의회에도 도입되도록 역할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연동형 비례제 어떤 내용이고 왜 필요한지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이제 우리 박병석 의장님께서 그분이 아마 국회의원 하시면서 평소에 소신이 네. 이제 국민들의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야 된다. 그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 소속에서 지금은 의장이기 때문에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 과대포장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들로부터 받은 지지율만큼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배분되는 이른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네. 전면 도입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또 강조를 하셨고요. 이제 그런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 정치 개혁의 그 필요성은 중앙도 중앙이지만 지방도 정말 절실합니다. 지방에 가면은 이제 그 지방에 이제 지역색이 더욱더 뚜렷하지 않습니까? 네. 영남 지역, 호남 지역 더욱더 뚜렷하기 때문에 좀 이 다양한 가치의 반영을 위해서라도 그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지방의회에도 반드시 도입되어서 국민들의 다양한 뜻이 의회에 좀 반영되어서 우리 삶의 문제를 좀 네. 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네. 지금 이제 인터뷰 연결된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제 정의당 대표로서 어떻게 당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각오와 함께 청취자분들께 앞으로의 그 정의당의 모습에 대한 어떤 호소나 당부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제가 이제 모두의 정의당의 존재 자체가 국민들의 큰 위안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 그동안 노선을 개전하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못했는데 이제 국민들의 좀 삶의 속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고인되신 노회찬 의원께서 투명 인간들이 손잡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곳으로 정의당을 가져가겠다는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일맥 상통한다 이렇게 좀 보면 되고요. 네. 이제 한국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